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오름세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삼성 SDI 등이 모두 상승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등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종목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M이 28일 장 초반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텐센트 뮤직이 SM의 지분을 인수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M은 전날 하이브가 보유한 SM 지분 텐센트 뮤직에 주당 11만 원에 매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M의 2대 주주였던 하이브는 이번에 지분을 매각하며 텐센트의 SM의 2대 주주 자리를 내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가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카카오페이가 SSG.com 쓱페이와 G마켓 스마일페이 인수를 위해 신세계 이마트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투심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약 2,5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쓱페이, 스마일페이를 인수할 경우 카카오페이는 사업 외연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백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오전장부터 지금까지 시원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75%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고요. 현재는 268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680선도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왔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역시도 0.74% 상승하며 732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I 강한데요. BQ AI의 급등과 함께 업종 전체가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테슬라가 7% 가까이 올라주면서 그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 포착할 수 있습니다. 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 안팎의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 종목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실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그 노하우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한 지름길, 주식 성공백서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민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보니까 상승해주는 것도 상승해주는 건데 시총 상위 종목들, 특히 코스피에서 굵직한 기업들이 어마무시하게 올라주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이 상당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확하게 좀 맥을 짚으신 네. 것 같은데 오. 앞으로는 자리를 바꿔 앉아도 될 것 같은 정도.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원래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고 안 갈 때는 조선방산 위주로, 그다음에 원전까지 이런 위주로 좀 시장이 가서 아마도 조금 소외되신 분들 제가 참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오늘 좀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올라간 섹터가 일단은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랜만에 정말 동반 강세를 보여줬고 거기다가 2차 전지라고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는 5% 넘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거기다가 일단은 조금은 좀 지지부진은 하지만 그래도 현대차가 2%, 기아가 양봉을 그려주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말로는 키 맞추기 장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방산이 기존의 시장을 좀 버텨주면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정을 받거나 약간은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지금 반도체와 기타 전통주들이 메꿔주고 있다.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세네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센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요 포인트로 봤었던 2650포인트를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뚫어줄 줄은 몰랐는데요. 오늘은 일단 뚫었다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건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다시 조정을 밑으로 받아선다 치더라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마련이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650포인트를 뚫고 올라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내일부터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수급이 오늘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보시면은 코스닥 쪽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이 거의 메말라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상 따라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 외국인들이 뭐 이따 3시 반까지 지켜봐야겠지만 2,300억의 매수는 저는 좀 빈약하다고 봐요. 보통 오늘같이 이런 식으로 2% 가까이 코스피가 올라가는 날에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5천억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기관은 5천억이 넘게 나왔네요 하실 수 있는데 기관 쪽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단기적인 성향이 강한 금융투자가 4,600억이 들어왔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오늘 시장 올라간 거는 정말 좋지만 단기간에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월요일 날 2% 올라가고 어저께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일은 또 단기간에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그리고 대외적인 변수가 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법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면역력이 생기고 무뎌진 걸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또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분위기를 좋은데 제가 망치고 싶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에 이런 식으로 2600포인트 위쪽에서 좀 시장에 머물러주고 다음 주에 누가 됐던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엔 1350원 라인까지 원달러 환율까지 받쳐준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내부적인 부분에서는 추경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다면 주가는 저는 충분히 수직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주가, 지수,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정말 기쁜 얘기지만 여기서 뚫고 주가가 3,000포인트를 간다고 해도 아마도 그 자리에서 손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정말 사놨던 종목이라든지 고점에 사놨던 종목이라든지 결국엔 지수가 올라가서 전체적인 종목이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수가 올라갈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주도주, 그다음에 가장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면서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저는 삼성전자한테 너무 감사하네요. 오늘 3%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한테도 또 감사하다라고 말을 좀 전하고 싶고요. 바로 어저께 저희가 공부했죠. SDI 종목은 오늘 5%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밖에는 조금 안 보여요. 추세를 바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쪽으로 좀 넘어가면요. 오늘은 현대 HD 현대, 한화, 한진칼, 그다음에 SK, 그다음에 LS, 뭐 DL, GS 이런 지주사들을 어저께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지주사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똘똘한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요즘 트렌드입니다. 거기다가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결국에는 주주부양책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이 주식 시장에 대한 법안이 어느 정도 소액주주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지주사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선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진칼의 좀 폭등입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저번 주에 이렇게 눌러줄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금 한진칼의 지분 구조 싸움에 대해서 제가 뭐 산업은행이 됐던 그다음에 델타항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끝나지 않았다. 호반건설의 한진칼에 대한 야욕은 결코 여기서 끝이 아닐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단기간 내에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아직도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자면 뭐 2차 전지는 지금 주로 코스닥 쪽에서 많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CJ ENM,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물론 현재 뭐 SM이라든지 YG는 조금 밑으로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코스닥 쪽에서도 현재 잘 가지 않았던 종목들, 밑에서 바닥에서 머물렀던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확 하고 이렇게 내과에서 진흙탕물까지 확 한번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처럼 전체적인 순환매, 제가 표현드리기는 수건 돌리기라고 하죠.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장이 있다. 결국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좋은 순환매가 이뤄질 장은 여타 머지 않았다라는 점을 꼭 상기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튼실한 종목, 괜찮은 테마의 종목을 갖고 있다면 오늘도 역시나 버텨보셔라라는 마지막 멘트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 좋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입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대형주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내일까지 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과 오늘 시장에 대해서 명쾌하게 분석해 봤는데요. 시장 분위기가 좋은 만큼 탄력 받아갈 수 있는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이민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백서 테마의 발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키워드에 주목할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첫 번째 키워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정말 분위기 좋았고요. 또 반도체 지수까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쵸.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우리나라를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여기에 더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시점에서 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떤 소식이 있나 한번 뒤집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SK 하이닉스의 상승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 되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올라간 만큼은 아마 다시 조정이 좀 나올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비교를 드렸던 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도 얘기를 많이 드렸고 그다음에 중국집 가시면 뭐 짜장면 짬뽕 선택 못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특히나 고성능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확실히 1등 주자가 맞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와 같이 엔비디아와 이제 HBM4 협상을 마무리 단계했다라는 건데요. HBM4라는 게 뭐냐? 결국엔 지금 HBM에서 가장 고성능을 낼 수 있는 최신식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기존의 H100이라는 상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블랙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세대가 루빈이라는 GPU인데요. 그 루빈이라는 GPU에 HBM 6세대라고 불리는 이 4의 협상 마무리 단계가 들어갔다라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SK 하이닉스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니었다면은 참 AI 산업이 가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외가 됐을까라는 좀 안도감도 좀 드는데 그만큼 작년 증시, 특히나 작년에 좋지 않았던 증시는 SK 하이닉스가 혼자 다 방어를 해줬다라고 정리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저는 SK 하이닉스의 이러한 지금 행보가 상당히 좀 좋아 보이고요. 다만 요즘에는 또 이런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과연 HBM에 대해서 계속돼서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의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독자적인 생존은 없습니다. 영원한 1등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SK 하이닉스를 뒤따라오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들 뭐 이렇게 따라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이 HBM 6세대를 지금 만들고 있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까지 됐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가 현재 점유율도 1등인데 그 1등을 굳건히 지켜나갈 만한 경쟁력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이 현재 엔비디아의 5세대 HBM3E라는 요 제품이 있거든요. 요 8단 제품은 공급망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SK하이닉스를 가장 바짝 뒤쫓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사실은 이게 8단이잖아요. HBM은 이걸 12단까지 올렸습니다. 그만큼 아직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HBM이 최고 수준을 좀 말해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이제 재미삼아서 좀 갖고 왔는데, 이번에 이제 컴퓨텍스 대만에서 열린 컴퓨텍스에 결국엔 이제 젠슨왕이라는 CEO가 이런 퍼포먼스도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가 작년 이맘때는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는 그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어프로브드라고 쓰면서 삼성전자의 HBM을 승인하겠다라는 사인까지 남겼었는데, 그때 보면 참 감개무량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는 하이닉스를 사랑한다라고 남겨놓고 우리는 원팀이다. 라는 얘기예요. 참 이게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현재 세계에서 글로벌 증시에서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1위를 탈환했다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넘겼다가 하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하이닉스와 원팀이라고 강조를 한다는 건 좀 자부심을 느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화면으로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뉴스를 갖고 왔지만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바로 이분입니다. 지금 최태원 회장님과 같이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시냐면 TSMC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현재 글로벌 반도체는요, 엔비디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체제는 아닙니다. 엔비디아가 쉽게 말해서 설계를 해주면요, 거기에 따른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인 HBM을 제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만든 GPU와 SK하이닉스가 만든 HBM을 정말 수율 좋게 조립할 수 있는 게 TSMC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와 TSMC는 삼각 동맹으로 떼어내야 뗄 수 없는 혈연 관계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물론 자료가 조금 옛날 거라서 HBM 자체가 SK하이닉스가 53%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는 여러분들 70%입니다. 예, 압도적이게 자랑하고 있죠. 거기다가 지금 뭐 양산 시작을 했는데 12단은 이미 양산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게 중요해요. 파운드리 1위 업체인 TSMC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HBM4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하이닉스가 단독 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단독으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HBM을 개발을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수율 좋게 조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거기다가 HBM이라는 이 반도체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개발비라든지 인프라,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결국엔 든든한 SK하이닉스와 TSMC, 자본금 많은 TSMC가 공동 개발하면은 훨씬 더 HBM 시장에 내가 수익률은 좀 줄어들지언정 점유율은 든든하게 먹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매출 비중 자체가 1분기 때 10%, 뭐 3분기 30%, 4분기 40% 나오고 있는데, 현재는 제가 70%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라는 건 결국엔 TSMC와 엔비디아와 함께 간다면 현재 HBM 쪽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의 SK하이닉스는 현재 주가도 저는 싸다라고 좀 판단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바탕은 역시나 혈연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1등 파운드리인 TSMC와 거기다가 세계 1등을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가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오름세 그리고 앞으로 전망까지 되짚어봤습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가 글로벌 굵직한 기업들 TSMC와 엔비디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SK하이닉스 하면 또 생각이 나는 게 TC 본더가 아닐까 싶어요. 네. 뭐 한미 반도체랑 한화 세미텍 이야기가 많이 나는데, 네. 최근 기사 보니까 이 한미 반도체와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네. 또 한화 세미텍은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공장 바로 옆에 첨단 데이터 센터 무슨 네, 센터를 맞아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가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솔직히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에다가만 TC 본드 장비를 쓰는 것보단 네.
다시 하나 세미텍에도 장비를 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쵸.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HBM을 하이닉스에다가 오로지 받는 것보다는 마이크론도 섞어놓고 삼성전자도 끼워놓고 해야 가격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럼요. 근데 한미반도체가 지금 강하게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오고 네. 거기에 따라서 하나비전도 또 세게 나와요. 그래서 둘 간의 리스크가 지금 언론에선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아직까지도 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의 요즘에 발주 리스트를 보면 네. 한미반도체 반, 한화 세미텍 반을 줘요. 지분이 상당히 많이 빼앗겼네요. 또. 그렇죠.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는 아니라서 TC본드 장비가 어느 회사가 훨씬 더 장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없고 다만 현재는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HBM이라는 반도체를 처음부터 하이닉스와 같이 개발한 건 역시나 한미반도체입니다. 예, 하나 세미텍은 후발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에 앞서서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제가 봤을 때 한미반도체인 것 같고요. 현재 한미반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하이닉스에다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아, 우리는 너네 하이닉스한테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론에도 납품이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잘 보여라고 오히려 슈퍼을처럼 하이닉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좀 대들고 있거든요. 그렇다시피 한미반도체의 기술력은 제가 봤을 땐 그 정도로 좀 자신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방금 질문을 잘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자님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 하이닉스는 너무 올라갔고 그러면 역시나 HBM에 관련된 대장주인 한미반도체를 살 것이냐 아니면 한화 비전을 살 것이냐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 고민은 오늘 정확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앵커님이 보셨을 때는 한미반도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하나 비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기존에 좀 라포를 형성해왔던 기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네. 뭐, 어떤가요? 저는 둘 다 투자 안 할 거예요. 아하, 예. 정말 확정해서 알려주시네요. 예,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이 기업에다가 돈을 벌게 해줘서 같이 그 수익을 쉐어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든 하나비전이든 어쨌든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리스크하고 노이즈가 많은 종목에 굳이 내 돈을 투자해서 같이 매일같이 뉴스를 보면서 화해를 했느니 아니면 다시 싸웠느니 SK 하이닉스가 여기다가만 발주를 줬느니 그렇게 피곤하게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HBM 장비 물론 TC본더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익 쪽이 됐던 아니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됐던 충분히 HBM에 대해 장비나 소재주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이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시장 내에서 많은 잡음이 들리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애초에 시작하면 여러분들도 피곤하세요. 뭐 간밤에 뉴스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아침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굳이 그렇게 피곤하게 주식 투자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그 한미반도체와 하나비전에 대해서는 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둘 뿐 직접적인 투자는 하지 마셔라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하이닉스를 시작으로 관계성이 복잡해진 이 HBM 장비의 두 종목,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만큼 당분간은 살짝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럼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됐는데요. 네네. 반도체 장비 관련된 키워드더라고요. 네네. 반도체 장비, 오늘 보면 업종 안에서 DI가 크게 급등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업종도 분위기 좋고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는지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 제가 갖고 온 건 일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투자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네. 일단은 반도체 얘기를 하면서 대장주 말고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쪽에 좀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건 결국에는 장비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TSMC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미국에 납품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장비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에다 납품을 안 하고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 돌려서 납품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 조사를 하셔서 많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조금은 다른 얘기입니다. 보시면 반도체 장비 투자액을 중국에서만 68조를 투자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요건 왜 그럴까요? 요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중국에 있어서요. 네. 중국이 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할까요? 저가형 반도체를 조금 더 늘리려고 하는 걸까요? 저가형 반도체. 어떤 걸까요? 뭐 그런 것도 맞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중국이 자립성을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뭐 H100도 못 쓰잖아요. 그쵸. 더구나 H20도 수출을 중단시키다 맞죠. 보니까 중국 쪽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립성을 좀 키우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장비 투자액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 뉴스만 봤을 때는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으세요. 보시면 중국이 68조로 1이면 야 이거 중국한테 우리가 디스플레이도 뺏겨 태양광도 뺏겨 현재 조선업은 잘 갑니다만은 조선업도 뺏겨 이러면 야 우리도 투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중국이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이 너무나 앞서 있고요. 중국은 미국의 규제 때문에 이 장비 쪽, 특히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아직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걱정하는 부분,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의 저가형 반도체가 쏟아져 나오면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의 이 현황, 그러니까 반도체의 생태계라는 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는 미국, 제조는 대만, 그 다음에 메모리는 우리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한 나라에만 국한돼가지고 그 나라에서 반도체 처음 웨이퍼부터 회로를 그려가지고 패키징 해가지고 탑을 쌓는다라는 건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서 자동차 바퀴, 엔진, 차, 문, 유리창 다 만들 수 있는데 반도체는 글로벌적으로 분업화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뭐 중국에서 반도체 투자액을 점점 늘려가지고 중국에서 반도체 우리가 자립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거는 쉽사리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중국의 10대 전략 사업에도 반도체가 들어가 있어요. 반도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국 제조 2025년도 후속 계획 전망에 반도체 장비, 특히나 장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첨단 기술을 우선순위로 설정. 그러니까 장비가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는 소재와 장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중국이 현재 이 기술력을 좀 따라오기 힘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극자외선 EUV 장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네덜란드에서 ASML이라는 그 장비 회사가 있는데 전 세계에 유일하게 그 회사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한 대당 2천억, 3천억짜리인데요. 지금도 그 기계를 사려고 대기업들이 다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뉴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그쪽 ASML 쪽에 이제 연이 닿아가지고 먼저 2대를 받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시피 중국 쪽에는 또 그러면은 이 ASML 장비가 들어가가지고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은 현재 네덜란드의 ASML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수출 규제를 걸었어요. 그래서 현재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건 뭐냐? EUV 장비를 써서 만드는 게 아니라 예전 말로 DUV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걸로 만들어서 현재 샤오미라든지 샤오미 같은 회사들이 3나노 공정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만드는데 이게 중국이 참 대단한 게 뭐냐면요. EUV 장비는 우리가 책을 인쇄할 때 EUV 장비는 한 번에 인쇄해서 복사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현재 중국이 쓰는 DUV 장비는 어떻게 비유를 해드리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책을 인쇄하면 인쇄소에서 그냥 찍어서 나옵니다. 근데 중국에서 현재 쓰고 있는 노광 장비는 어떤 식이냐? 한 글자 한 글자 장인의 손으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만큼 수율 자체도 EUV 장비는 80%가 나오는데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건 20%도 채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작 기간,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하나마다 제작 시간도 EUV 장비보다는 DUV 장비가 3배가량 높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왜 이렇게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손해가 보는데 기업 쪽에서 손해가 보는데 샤오미에서 왜 투자를 하냐? 중국 정부에서 틀려도 되니까 계속해. 수율이 안 나와도 되니까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해 줄게. 돈 없어? 우리가 저리로 빌려줄게가 아니에요. 그냥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부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 EUV 장비 못 들여가면은 첨단 반도체 좀 어렵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기술과 장인의 노력이라는 건요. 계속해서 실패가 담금질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뭐 EUV 장비를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DUV 장비로도 EUV 장비의 수율의 절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질 수가 있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계속해서 중국이 이런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이 중국의 장비라든지 중국의 반도체 굴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중국 쪽에 우리가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해 보신다면 아마도 좀 좋은 수혜를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반도체 장비 공세, 어마무시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자립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이 사실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중국 안에서는 자급자족하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기업들이 이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기는 살짝 어려울까요? 그것까지는 미국이 제재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ASML은 전 세계 유일하기 때문에 맞아요. 제재가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도 사지 못해서 기다리는 기업이 많으니까 이 장비가 어디로 가는지 트래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웨이퍼를 만든다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은 크게 제재를 그것까지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쪽에 들어가고 있는 장비사라든지 소재사들에 대해서는 관세에 대해서도 좀 무풍지대고 저는 좀 충분히 퍼포먼스는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부분 궁금했는데 오히려 좀 걱정을 살짝 내려놓고 네. 이 주주분들께서도 좀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네,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반도체 소재나 장비 쪽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처럼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양대 산맥으로 좀 끌어준다면 저는 뭐 어저께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265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의 현물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에 분명히 거래 대금이 쏠릴 것이다 라는 부분만 체크하신다면 여러분들 좀 버티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반도체 소재나 장비 부분에 있어서 저평가된 것 같습니다. 또 관세에서 무풍지대로도 꼽히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시고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네. 이렇게 반도체가 올라주는 배경은 사실 AI 때문인데요. AI를 만들기 위해선 전력이 또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도 필요합니다. 그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소식 좀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종목이 뭐가 있지? 그렇죠. 딱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종목이? 사실 크게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관심도가 사실 좀 떨어져 있지 않나. 아무리 뭐 아마존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다 맞아요.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조선방산인가? 이렇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테마성으로 따라가는 매매시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저는 더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를 모아놓는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자료를 찾고 싶거나 물론 인터넷도 있지만 아니면은 조금 더 생세한 원서라든지 자료를 찾고 싶으면 어디를 가세요? 이제 도서관을 그렇죠. 간다거나,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물어보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 카카오톡을 쓰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뭘 검색하는지 나오는 것도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쉽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도서관을 직접 가지 않고 검색하면 사람들은 이거를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라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데이터 센터의 운영 방침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 센터에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시고 현재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낙수 효과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들이 없으신데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헤드라인을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의 뭉칫돈 투자. 낙수 효과가 분명히 저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항상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것도 좋아하는 트레이더긴 합니다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빠른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의 국한된 얘기고 여러분들은 어떤 매매를 하셔야 되냐. 빠른 건 빠른 거대로 하시되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먼저 가서 자리를 맡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자리를 맡다가 남들이 관심이 있어서 나 이거 살래요, 이거 살래요 할 때 그분들한테 쿨하게 그걸 매도해버리고 나오면 수익이 많이 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라는 건 제가 쉽게 도서관을 비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조금만 들어가 본다면 우리가 챗 GPT에 검색을 하면 그 검색했던 이력이라든지 남들이 검색했던 이력이 다 데이터 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앞으로는 로보택시가 나오고 이런 자율주행차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자율주행 이력이라는 것도 남게 돼요. 자율주행 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사가 없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차가 자율주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는 이 운전자는 이렇게 운전했어. 여기서는 신호가 이렇게 바뀌니까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라는 모든 대외 변수를 다 이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서 최대한의 안전한 장소로 안전한 경로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게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LLM이라고 하는 검색 그 엔진, 그다음에 생성형 AI,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뭐 이런 것들은 데이터 센터에 모든 정보가 들어갈 거고요.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카카오의 데이터 센터가 화제가 나자마자 어떻게 됐죠? 전국이 거의 마비가 됐죠. 카카오티부터 택시기사님,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돈을 찾으려시는 분,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만큼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24시간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술력조차도 상당히 응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만큼 말씀드렸으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중요도는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 어떠한 섹터가 좀 관심이 있을 것인가? 저는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가장 방점을 찍은 요즘 최근 뉴스는 며칠 전에 삼성전자의 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죠? 독일의 플렉트 그룹이죠. 플렉트 그룹이 공조 설비 기업입니다. 공조 설비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냉방이라든지 난방, 그다음에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그런 전체적인 컨트롤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데이터 센터라는 건 안에서 계속해서 하드 데이터가 돌아가다 보니까 열이 나오죠. 그 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냉각을 시키고 어떻게 온도를 조절할 것인가가 요즘의 기술의 핵심인데, 뭐 서버를 물에 담가서 액침 냉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공조 냉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런 공조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분명히 대기업들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섹터가 올라갈 것이냐.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첫 번째 섹터,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서버 데이터를 냉각시키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공조 쪽을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가 뭔가요?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집합하는 메모리의 집합처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카카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엔 화재가 나면은 데이터 센터가 멈춰버리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멈춥니다. 그러면 패닉 상태가 와요. 그러면 그때 긴급적으로 전원 데이터를 돌려줄 수 있는 약간 파워 전원이라고 하죠. 파워 모듈 전원을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신다면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지만 일단은 현재 2천억 정도의 시장인데요. 2034년에는 7천억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좀 조금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보면 저는 충분히 이 1,000억 기준을 넘어서 1조 시장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낙수 효과를 받을 기업이 어디인가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도 전문가님께서는 집중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쌀 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트폴리오에서 단타 매매 종목만 집중해 주셨더라면요. 이번에는 데이터 센터 위주로 한번 다각화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액침 냉각 공조부터 파워 전원 회사까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민 전문가님과 더 꼼꼼하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수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수출하면 시장에서도 언론에서도 좀 많이 팔린 것만 관심 있지 덜 팔린 거는 관심이 덜하지 않나 싶어요. 네네네, 그래서 맞아요. 이번에는 좀 덜 팔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업종이 덜 팔렸을까요? 뭐가 덜 팔렸을까요? 사실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아무래도 관세 위협을 받는 부분들이 그렇죠. 덜 팔리지 않았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그렇죠. 그쵸. 자동차가 역성장이 가장 크고 네. 원래 미국의 자동차를 잘 팔았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동차랑 뭐 전체적으로 다 못 팔았어요. 네. 예,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꺾이면서 미국에 대한 관세 여파는 분명히 있다. 그쵸.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통 수출 비중이 한 40% 되거든요. 네. 내수가 그만큼 좀 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글로벌하게 수출에 대한 좀 피해가 있으면 아마도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좀 큰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피해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더군다나 이제 워낙 강세의 영향이 좀 있다 보면은 기존에 받았던 마진율 자체도 좀 축소가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좀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보시면요. 일단은 지금 앵커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자동차의 수출액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어요. 근데 뒤에 보시면 정유 쪽하고 기계 쪽도 많이 감소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앵커님 정유 쪽은 왜 뒷걸음질 쳤을까요? 우리가? 이 정유 원유의 가격의 문제일까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죠. 원유값이 지금 사상 최저가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정유할 만한 정제 시설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유가가 내려가면은 정유가는 올리면은 마진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화학 제품은 가격 올려받으면 되잖아. 하는데 이 유가 정유 쪽은 좀 달라요. 어떤 시스템일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만드는 정제유 가격도 같이 떨어져요. 비싸게 받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반비례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네, 그러니까 정유 부분은 유가가 올라가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이 상당히 좀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제를 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땐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수출이 좀 축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틀어주시면요. 일단은 이게 이제 전망치예요. 리서치 기관에서 받은 전망치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바이오헬스? 이게 왜 11%나 전망이 돼 있지? 조선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왜냐하면 관세에 대한 무풍지대가 어쨌든 미국이 가장 필요하니까 조선은 오케이 이해됐고 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미국과 우리나라 대만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기계, IT 기계들이 좋아지면 반도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정보통신기기가 뭘까요, 앵커님?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기기요? 네. 어떤 기계일 것 같은데. 통신. 네, 뭘까요? 뭐 핸드폰 쪽일까요? 맞아요. 아하. 휴대폰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휴대폰도 잘 팔고 있구나. 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당연히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과 정유는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 기계 쪽, 요거는 아마 원전 때문에 살짝 올라갈 수는 있는데 기초적으로 뭐 공작 기계라든지 기계 쪽도 관세를 많이 받고 철강 쪽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이제 좀 마이너스 8%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보수적이고 좀 급격하게 다가가지 말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이거든요. 요게 뭐냐면 방금은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나름대로 이 전망치를 내는 거고 요거는 이제 실질적인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응답 기업을 받아가지고 설문조사한 건데 가장 많이 떨어지는 거는 반도체 못 팔 것 같아요. 전기전자,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석유화학 말씀드렸고 일반 기계, 반도체가 여기도 들어가거든요. 반도체, 철강인데 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역시나 선박, 조선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해보고 싶은 건 바로 이 의료 바이오 헬스예요. 의료 바이오 헬스만큼은 현재 현직에 있는 기업들도 긍정적인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의료나 바이오헬스 쪽은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신약을 잘 만드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의료와 바이오헬스 쪽에 조금은 그래도 강세를 내밀고 있는 거는 어떤 회사일까? 제가 늘 시가총액의 상위 종목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강하죠. 시총이 가장 높죠. 그만큼 우리나라는 의료 바이오헬스 쪽에서는 CDMO가 가장 강합니다. CDMO가 뭐냐? 말씀드렸다시피 대량 생산, 반도체에 대해서는 TSMC가 하는
약간은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죠. 의료업계의 파운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왜 그나마 가장 장밋빛 전망을 내고 있냐. 여기 보시면 그 전에 리서치 기관에서도 바이오헬스가 1등이잖아요. 왜 바이오 쪽이 가장 높냐 한다면 일단은 첫 번째, 전체적인 글로벌이 노령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의료기기, 그다음에 의약품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CDMO 쪽에 대해서 원래 가장 글로벌 점유율 1위, 그러니까 글로벌 점유율 15%에서 20%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중국의 우시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니까 우시바이오에 대한 법안, 그러니까 그냥 우시바이오를 겨냥한 법안까지도 통과하려고 하니 반사수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어저께 공부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까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이 CDMO, 특히나 제약바이오 쪽의 CDMO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시바이오로직스를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 우시바이오가 글로벌 점유율 15%에서 20%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 5%에서 10% 정도, 10%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시바이오로직스에서 나오는 그 점유율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대로 흡수만 한다면 한 15%에서 그 이상까지는 좀 점유율을 늘려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전체적인 수출이 감소되는 좀 우울한 뉴스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도 충분한 기회는 엿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율의 변동성이 큰 만큼 수출 업종들이 어떤 모양을 그리는지 업종별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자동차와 원유는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의료, 바이오, 헬스 유망한 전망 내비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수출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에 있어서는 살짝 저희가 조심하고 관망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일단 관망을 해야 돼요. 자동차는 일단. 네. 또 자동차가 관세 관련된 이슈도 참 많았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막 올랐다가 내렸다가 한동안 그랬는데 그렇죠. 현대차도 대장이지만 살짝은 관망을 해야 될까요? 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전체적으로 저는 관망하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저점이라서 괜찮지 않나요? 하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거기 가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이제 한미반도체랑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이즈가 있는 테마에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있으면 관심 종목에 가져가는 게 좋고 제 말과 달리 갑자기 자동차 너네 무관세 해줄게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얘기해서 자동차주가 날아가면 내 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간다고 해서 따라가는 거와 저점에 있다라고 이 종목을 지금부터 담아볼까라는 건 완벽하게 다른 겁니다. 충분히 돈이 될 만한 섹터에서 기다렸다가 먹고 나오는 게 주식이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자동차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정유, 석유화학 쪽은 아직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힘이 약한 자동차, 석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요. 종목을 교체하는 제안을 조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키워드 전반적으로 다 만나봤는데요. 상승하는 우리 시장 너무 오랜만이라 기분 좋은데 네. 이럴 때는 오후장 전략을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우리 시간에서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쵸. 네, 왜냐하면 시간도 한 2시간밖에 안 남아 있고 네. 거기다가 지금 일단 올라갈 애들은 다 올라갔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오전에 이 섹터를 보시죠 하는 게 편한데 이거는 거의 마감에 다 와서 말씀드리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은 제가 좀 오버플레이 하고 있다라고 장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셨다시피 코스피도 살짝 윗꼬리 남기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 시장은 뭐 제가 진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참 조심스럽네요. 오늘 상승하는 시장에서. 내일은 좀 눌러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되면 눌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지금 수급해가지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믿지 않거든요. 금융투자를. 그래서 저는 오늘 올라간 섹터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일 만약에 제 말대로 좀 내려와서 2600포인트까지 좀 내려와서 조정을 받아준다면 내일 대장주들을 좀 보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현재 2차 전지 종목들이 추세를 뚫고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가느냐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 전체적인 순환매 장세에서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일시적인 반등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완벽하게 바닥이라고까지는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좀 관망장세로 보자. 그러니까 지금 2시간 남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섭게 올라준 만큼 내일은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판단은 유의하시고요. 종가 베팅도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내일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업종이 유망한지는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민 전문가님과 오늘도 공부해봤습니다. 시장의 핵심 키워드들만 골라오셨는데요. 그만큼 혼자 하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